그러면은 우리가 오늘날 이 한국 사회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서양에서 개발되고 발전된 정신분석학이라는 것을 가지고 한번 처방을 찾아보려고 하기 때문에 개인의 정신을 치료하는 노이로제를 고치는 정신분석 치료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누차 여러 강의에서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와 맞는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프로이트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886년 그가 30살 때 만 30살 때 파리에 가서 최면술을 공부하고 와서 1900년 가까이까지 환자를 보면서 발견한 게 있는데, 맨 처음 발견한 게 인간의 무의식 설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프로이트가 발견한 위대한 공헌은 인간의 마음 속에 무의식이 있다는 것, 또 있을 뿐 아니라 의식보다 10배 더 강한 힘을 무의식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프로이트가 찾아낸 사실은 놀라운 발견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로이트의 발견은 무의식에 이 실 울타리가 잘못되듯이 얽혀 있으면 병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소재해야 되는데, 이 무의식에 있는 잘못된 걸 소재해내는 방법은 감정 배설에 있다는 것을 프로이트는 알고 이것을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소위 이모셔널 카타르시스, 이모셔널 카타르시스. 한번 따라 읽어보시면, 감정 배설, 이모셔널 카타르시스. 이것은 비단 프로이트가 처음 발견한 건 아니지만 이것을 많이 동원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프로이트는 특히 초기의 치료는 감정 배설을 할 뿐 아니라 보니까 무의식에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치료는 뭐냐?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기라 하는 것을 알아낸 것입니다. 이 치료는 뭐냐?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것이다. 이래서 이 마음 속에 있는 걸 어쨌든 자기의 의식의 세계로 끌어올려와서 그걸 내 마음 속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하고 만드는 것이 치료다 하는 것을 프로이트는 초기에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1900년 이후에는 점점 환자를 보면서 또 알게 된 것은, 첫째는 노이로제라는 것은 잠이 안 오고 화가 나고 또 남들하고 관계를 못 맺고 집에 문을 잠가놓고 안 나가고 이런 노이로제 증상은 결국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마음속에 갈등에 있다는 것도 알게 된 것입니다. 마음속에, 무의식 속에 마치 우유를 얼핏 처음 섞으면은 덩어리가 있죠. 처럼 마음속에 갈등이 있는데, 마음속 밑바닥에 이렇게 있는 원초적 갈등을 프로이트는 콤플렉스라 그랬어요. 콤플렉스. 한번 따라해줘. 콤플렉스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인간이 대대로 내려오는 갈등뿐 아니라
개인의 생애사에서도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이래서 어릴 때 어머니한테 너무 꾸중을 들었다든가, 아버지가 집을 나갔다든가, 또는 자기가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했다든가 해서 생기는 갈등을 콘플릭트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죠. 콘플릭트, 콤플렉스, 콘플릭트. 같은 갈등이라는 말인데, 콤플렉스는 아주 원초적인 기고, 콘플릭트는 마음 의식에 가까운 갈등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또 연구를 거듭한 끝에 처음에는 환자가 누워서 의사 앞에서 어릴 때 서러웠던 거 이런 걸 발표를 하고 울만 고만 치료가 다 됐어요. 됐는데 차차 해보니까 치료가 안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1대1로 앉아서 치료하게 되는데, 미국서는 특히 치료의 과정에서 중요한 게 마음속에 세 부분, 이 처음에 밑에 있는 건 이게 뭐죠? 이드, 본능이고, 이 위에 있는 건 뭐죠? 양심, 슈퍼 이고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이고란 것을 프로이트는 또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인간의 마음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잘 되고 싶고, 좋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고, 좋은 여자하고 데이트하고 싶고, 또 좋은 남자하고 얘기하고 싶고, 이런 이드가 있냐 하면은 양심이 있고, 그 사이에 이걸 조정하는 이고가 있다는 것은 프로이트는 점차 알게 되는데, 특히 하르트만의 이고 심리학자들의 말을 프로이트가 더 참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르트만의 이고 심리학에서 결국은 인간의 마음에 있는 세 가지 부분 중에 이고가 제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고의 기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정신분석 역사에 대단히 중요한 기라고 봐요. 늘 내가 말하지만, 내가 여기서 강의하는 것도 괜히 강의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치료받는 이나 보호자로 하여금 이고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고의 기능을. 그래서 치료를 프로이트가 10년, 20년 자꾸 해나가는 동안에 처음에는 마음속에 있는 걸 얘기하고 한바탕 울고는 마비됐던 팔이 펼 수 있고 안 보이던 눈도 보이고 이래 됐는데, 차차 해보니까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점점 어려워졌는데, 그래서 알게 된 게 현실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현실이 중요하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은 누구나 이드와 슈퍼이고와 또 이고를 가지고 있지만은, 특히 이고는 자기를 둘러싸은 현실을 당면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현실을. 그러니까 인간이 진공 상태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항상 태어나자마자 애도 어머니 젖을 빨아야 되고, 또 겨울이 되면 담요를 덮어야 되고, 밤이 되면 전기불을 켜야 되고, 이런 현실이 있다는 것을 점점 치료를 하면서 중요하게 여기게 된 것이다. 그래서 프로이트 선생은 1938년에 그가 돌아가셔서 낸 마지막 책이 뭐죠? 예? 그러니까 끝낼 수 있는 분석 치료와 끝낼 수 없는 분석 치료라 하는 논문을 썼는데,
analysis terminable and interminable 라고 썼는데, 여기서 제일 강조한 말씀이 뭐냐 하면 세계관이라는 말입니다. 세계관. 독일어로 웰트안샤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웰트안샤움. 한번 따라 읽어보시면 세계관, 세계관, 웰트안샤움.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무리 환자가 감정을 배설하고 또 자기의 무의식을 알아내도 결국은 자기의 인생관이 올바르게 서 있어야 치료가 완료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치료의 역사도 점점 인간의 자기의 마음에서부터 현실로, 현실에서부터 인생관의 문제로 이동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면서 프로이트의 제자들은 점점 프로이트 선생이 한 연구를 토대로 하여 인간을 치료해 주려고 하면 현실이 어떤가,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점점 여러 사람들이 처음에는 프로이트가 혼자 이런 연구를 하니까 프로이트가 자기 아파트에서 혼자 환자를 봤어요. 비엔나에 가면 프로이트의 아파트가 있는데 이번에 누가 가봤다 왔다 그랬죠, 아마? 갔다 봤나? 그래서 프로이트는 처음에는 자기 아파트에서 혼자 하던 건데 점점 프로이트가 이런 치료를 한다는 걸 알고 유럽에서 제자들이 오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미국서도 왔어요. 막 그랬는데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은 점차 알려지기 시작하고 출판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는 제자들이 여러 군데서 왔는데 이 정신분석이 사회학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사회학, 인류학, 사회학, 인류학하고 그래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을 제일 많이 도입한 데가 사회학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이 탈코트 파슨스라고, 탈코트 파슨스는 정신분석 이론을 가지고 미국 사회학을 아주 토대에 올린 사람이죠. 탈코트 파슨스. 한번 따라 읽어보시면 탈코트 파슨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서울대학도 솔직히 말하자면 사회학 출신이 오늘날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탈코트 파슨스나 이런 이론들을 많이 도입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유럽에서는 당시에 유명했던 막스 베바도 경제학자지만은 정신분석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에리히 프롬이 아주 체계적으로 정신분석 이론을 사회분석에 동원한 분은 에리히 프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로 이 사람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 소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정신분석학이 사람을 고치려고 처음에 하다가 집이 어디냐, 어디 살고 부모는 뭘 하느냐 이런 걸 보고 또 부모의 사촌들은 뭘 하느냐 또 사회 환경은 어떠냐 이런 걸 따지다 보니까 사회학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예. 그래서 정신분석학이 사회 현상과 사회학과 관계가 되는데 오늘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이 정신분석 치료를 하는 동안에 부모를 어떻게 만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고 젖을 어떻게 먹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결국은 어떤 사회에 태어났느냐, 사회 환경은 어떠냐 하는 걸 중요하다 하는데 제자들이 눈뜨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정신분석학이 막스주의하고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마르쿠스, 막스. 그래서 특히 프로이트의 제자 중에 알프레드 에들러라고 있죠. 이 얘기 들어봤나요? 한번 따라해보죠. 알프레드 에들러. 알프레드 에들러는 이 사람이 프로이트 제자고 비엔나 이과대학 후배고 하지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나요? 예? 소아마비를 알아줘. 다리를 약간 저는 사람이에요. 다리를. 그래서 그런가 열등감이 많아요. 만약 프로이트 선생한테도 배우면서도 일일이 또 따지고 지 말이 많다 하고 대들고 한 사람인데, 이 알프레드 에들러가 이 막스주의에 심취하게 됐습니다. 프로이트의 제자 중에 에들러가 막스주의를 심취해서 연구를 하고 이래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에들러의 이러한 움직임에 영향을 받은 것이 윌헬름 라이히입니다. 윌헬름 라이히. 한번 따라 읽어보시면 윌헬름 라이히. 그래서 윌헬름 라이히는 말하자면 본격적으로 이 공산주의, 막스주의를 정신분석하고 관계를 지어서 연구를 했는데, 프로이트가 볼 적에 너무 윌헬름 라이히는 정신분석 소리는 안 하고 자꾸 공산주의가 좋다고 이런 소리를 하고, 심지어는 프로이트가 인간의 본능 중에 삶의 본능과 또 어떤 본능이 있다 했나요? 죽음의 본능이 있다고 나중에 한 걸 알았다 그랬죠? 그랬는데, 이 라이히는 프로이트의 죽음의 본능을 갖다 해석을 심지어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 하면은, 그 당시 서양의 자본주의, 산업 자본주의 때문에 죽음의 본능이 온다, 이런 학설을 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윌헬름 라이히는 모든 걸 사회가 불평등하고, 사회가 어떤 사람은 너무 많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기 때문에 노이로제가 온다,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프로이트가 몇 차례 주의를 시켰어요. 너무 그런 식으로 보지 말라고. 그래도 자기가 계속 주장을 하기 때문에 1934년에 제명처분을 당했습니다. 국제정신분석학회에서 프로이트가 도저히 자아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명처분이 된, 고집을 잘못 씌우면 늘 이래 돼요. 선생 말할 때 들어야 되는데 자기 고집을 빡빡 씌우다 보다가 1948년에 국제정신분석학회에서 쫓겨나고 말았어. 그 당시만 해도 심지어 소련에도 프로이트 정신분석을 도입을 해서 연구를 하려고 하다가, 소련 공산당들도 처음에는 정신분석이 아주 인간의 심리도 알고 좋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그걸 오히려 폐기했기 때문에 프로이트도 공산주의를 폐기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윌헬름 라이히를 제명 처분했던 것입니다. 윌헬름 라이히하고 비슷한 연배 제자에 속하는 에리히 프롬인데, 에리히 프롬. 이 에리히 프롬은 물론 의사는 아니지만은 정신분석을 연구를 했고, 그래서 나중에 프로이트의 제자 그룹에
하나가 된 사람이 에릭 프롬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내가 그랬죠? 에릭 프롬은? 예? 이 사람은 폐결핵을 앓고 독일에서 폐결핵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여자 정신과 의사 프롬 라히만이라는 여자가 나이도 자기보다 몇 살 아래인 프롬을 지극히 간호를 해서 고쳤어요. 고쳤다가 둘 다 미국에 건너가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오래는 못하고 무사히 헤어졌죠. 헤어졌는데, 이 프롬은 프로이트의 직접 제자라고 하기는 힘들어도 프로이트의 이론을 사회학에 많이 말하자면 응용해서 사회 분석을 한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롬도 독일에 있다 히틀러가 일어나니까 독일로 망명을 가가지고 독일로 망명한 게 아니라 어디로 망명했나요? 예? 미국으로 망명을 갔는데, 그래서 1941년 독일 히틀러를 갖다가 떠나서 말하자면 미국으로 가가지고 처음에 낸 책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Escape from freedom. 그래서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것은 독일에 있을 때도 이 이론의 기초는 만들어 놨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사람들이 아버지가 너무 엄격하면은 에디푸스 콤플렉스가 해결이 안 된다. 에디푸스 콤플렉스 있죠? 예? 에디푸스 콤플렉스 알죠? 오늘 어떻게 모두 이해가 되나요? 잘 되고 있나요? 반응이 죽도 안 먹은 사람들처럼. 잘 알아서 그러나요? 나는 무슨 너무 더워서 그런가. 실은 아까 시작하기 전에 요걸 하기 소리가 들려왔죠? 윙 그는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나요, 아까? 그래, 요걸 고쳐서 문을 닫으니까 좀 나았는데, 난 굉장히 불안했는데, 왜 불안했는가 하는 걸 분석을 아까 했었어요. 했는데 내가 6.25 때 고등학교 2학년인가 그럴 적에 공산군이 낙동강변까지 왔을 때 미군 비행기가 매일 와서 폭격을 했어요. 예? B-29인지 하여간 폭격을 하고 이래 했는데, 물론 폭격에 우리 할머니도 돌아가셨지만 무사히 했는데, 그때 그 비행기 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노이로제에 걸렸던 모양이다. 그때 비행기 소리. 그래서, 예? 아까 이 소리를 들을 때, 그 고등학교 때 다녔던 그 생각이 나서 노이로제 현상이 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내가 발견했습니다. 어쨌든, 너무나 엄격한 데서 자라면은 에디푸스 콤플렉스가 해결이 안 되니까, 성격이 아버지에게 복종하는 것도 아니고 또 동일시하는 것도 아니고 관계가 어중간해진답니다. 어중간해지면 어떤 현상이 오냐 하면은 사도 마소키즘이 온다 그랬어요. 사도 메소키즘. 여러분 따라 읽으세요. 세디즘, 메소키즘. 세디즘이라는 건 뭡니까? 세디즘이라는 건 뭐죠? 가학증을 세디즘이라 하는데, 프로이드 초기에
비엔나 이런 환자도 많이 있었던 모양이다. 그걸 세디즘이라 그러는데, 세디즘이라 하는 것은 성적인 관계를 맺을 적에 보통 맺으면 되는데 남자가 허리끈을 풀어서 여자를 막 때려요. 때리면은 비로소 쾌감을 느끼는 그런 현상. 그 막 때리 가지고 그러면 남자가 쾌감을 느끼는 걸 세디즘이라 하고, 여자가 그런 걸 당하면서 쾌락을 느끼는 걸 메소키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디즘은 가학증이라 그러고, 학대를 가하는 가학증이라고, 메소키즘은 학대를 당해서 느끼는 피학증이라 그럽니다. 피학증. 여러분 따라해보죠. 세디즘, 가학증, 메소키즘, 피학증. 그래서 일종의 성적 변태죠. 변태지만은 자연히 한국에도 보면은 우리가 해방 후에 민주화가 오면서 세도 메소키즘 환자가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전형적인 예가 북한입니다. 북한은 김일성이나 김정일이가 가만히 있으면 인민들이 재미가 없어요. 막 와서 때리고 또 잡아넣고 밥을 굶기고 하면 학대를 받는 거죠. 학대를 받아가지고 만족을 느껴요. 그런 묘한 쾌감을 느끼는 것을 메소키즘이라고 그러고, 그런 걸 가하는 걸 세디즘이라 이라는데, 그래서 에리 프롬의 분석은 1차 대전 후에 독일 국민이 이러한 세도 메소키즘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와서 국민들을 좀 때려주고 국민들을 학대하고 이러기를 국민들이 바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히틀러라는 겁니다. 내 가정부분에 있을 때 생각나는데, 지금부터 20년 전에 자꾸 남편이 부인을 때려요. 그래 부인이 맞아서는 못 살겠다고 이혼 소송을 냈는데, 아주 성질이 급한 판사가 하나 있었어요. 있으면서 막 그 남자를 구정하면서 그런 사람이 어디 있나? 막 부인을 때리는, 그러면서 과함을 지르면서 하는 소리가 가! 이랬거든. 가라고. 그러니까 그 남자가 뭐 어디로 갈까요? 이러면 집으로! 집으로 가라고. 그래 이제 그 남자하고 여자를 보내놓고 우리한테 하는 소리가, 차라리 그걸 가지고 때리면 좋은데 몸을 때리면 말이 되나?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로 때리는 거는 고마운 모인데 다른 걸 가지고 때리면 안 된다.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예. 그래 피학증 학대. 그래서 에리 프롬은 요 정도까지 독일에서 연구를 했는데, 히틀러를 피해서 미국에 와가지고는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을 썼습니다. 썼는데, 이건 뭐냐 하면 히틀러가 너무나 독일 국민을 학대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또 국민들은 자기네들의 자유를 다 히틀러한테 갖다 바쳐가지고 했기 때문에 나치가 생기고 유태인을 600만 명을 죽인 현상이 왔다 하는 걸 에리 프롬 주장해서, 미국으로 보면 기분 좋은 소리입니까? 기분 나쁜 소리입니까? 예? 이런 분석은 어떻나요? 예? 기분 좋은 거죠. 그래서 에리 프롬을 상당히 환영했습니다. 미국서. 환영해가지고 에리 프롬을 아주 대우를 했어요. 했는데 또 계속 에리 프롬은 분석을 했는데, 1947년에는 미국에 조용히 살만 좋은데 또 미국 국민들을 또 분석을 했어. 예? 그래서 미국 국민들은 시장적 성격자라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시장적 성격자.
마케팅 오리엔테이션이라 그래서 마케팅. 그 자기가 독일에서 와서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어떤 성격보다도 뭐든지 팔고 사고 하는 데서 쾌감을 느끼더라. 그래서 그런 팔고 사고 모든 개념을 팔고 사고 하는 것과 관계 있더라. 그 예를 들면 대학 졸업생은 그 당시 360불 받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오면 270불 받고 모든 걸 돈으로 환산하더라 말이죠. 결혼을 하는데도 돈으로 하고. 그래서 시장적 성격이라고 하는 논문을 썼어요. 예, 그래서 이런 소리를 쓰면 미국에서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는 소리지. 미국이 언론 자유가 있어서 못 쓰게는 안 하지만은 좀 싫어하는 소리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1970년에는 멕시코에 가서 연구를 한 10년간 조사를 해가지고 와서 멕시코 촌락에 대한 정신 경제적 연구라는 책을 써서 논문을 썼습니다. 정신 경제적 사이코 이코노믹 스터디라. 이건 뭐냐면 멕시코 사람들이 뭘 먹으며 돈을 얼마 받고 또 뭐 고추를 심어서 먹는지 여러 가지를 하면서 멕시코 사람들이 말하자면 미국의 자본주의와 좀 다르니까 어떻게 살고 있고 그네들의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것은 돈벌이에만 있지 않고 딴 데도 있다. 이런 걸 갖다 연구한 게 멕시코 촌락의 이 정신 경제적 연구였습니다. 예, 그러다 그 후에 미국도 쓴 것이 The Sane Society라. Sane Society는 뭐죠? 예? 예? 건강한 사회. 에리 프롬의 눈에서 보면은 히틀러의 독일도 나쁘지만은 미국도 와 보니까 너무 돈만 알고 너무 인간들이 남녀 학생이 연애하는데도 돈이 얼마 있나 요거 보고 만내고 돈이 없다 하면 데이트에 나왔다가도 그만 쏙 배 아프다고 들어가 버리고 이런 걸 보고는 건강한 사회가 뭐냐 하는 책을 썼는데 나도 물론 30년 전에 이걸 읽고 감명을 받았습니다만은 이거는 미국의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하는 어느 정도 비판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건강한 사회, 세인 소사이티에서 에리 프롬이 강조한 것은 인간이 너무 물질의 노예가 되고 돈만 알고 또 지 이익만 추구하고 이런 사회는 좋지 않고 그래서 자기가 모델로 내세운 것이 생산적 인격입니다. Productive Personality. Productive Personality라고. 다시 말해 생산적 인격이라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프롬에 의하면은 그런 착취적 인간도 안 되고 너무 소유를 많이 하려는 인간도 안 되고 또 남의 감나무 밑에 가서 감이 떨어지는 걸 기다리는 그런 또 의존적 인간도 안 되고 생산적 인간이 중요하다. Productive Personality라는 개념을 여기에 냈고 또 이러한 프롬의 견해는 너무나 옳습니다. 내가 볼 때도 옳은 기고 우리 치료에도 이 이론을 많이 내가 참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프로이트 일에 내려오는 여러 학자들의 연구가 있었습니다만은 막스주의에 대해서 한때 심취한 학자들이 있었고 또 프롬은 막스주의하고는 단절했지만은 여전히 미국 와서도 그런 생산
문제와 생산 관계와 인간의 모습이 어떠하다는 걸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정신분석학은 노이로제 환자를 치료하려고 나왔다가 또 가정이 어떤가 하는 걸 연구해 들어간 게 메라니 코라니 그런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사회가 어떠냐 하는 걸 연구하다가 막스주의까지도 연구를 하게 되고 관계를 맺기도 하고 했는데, 그 대표적인 분이 말하자면 에리히 프롬이었다. 그 에리히 프롬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과 막스주의를 섞어서 분석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